자, 제일 먼저 우리가 떠나볼 곳은 유럽의 가장 남쪽, 지중해에 인접해 있는 남부 유럽의 이탈리아입니다. 뭐 이탈리아를 가본 사람이든 안 가본 사람이든 요새는 뭐 SNS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정보들이 많이 나오니까 유명한 여행지다라는 거 뭐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주요한 도시들의 위치를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요. 이탈리아의 수도 그리고 역사적인 유물 유적이 너무나 많은 수도가 로마가 여기 중부쯤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유명한 베네치아 수상도시로 유명하죠, 북쪽. 그리고 패션으로도 유명한 밀라노 역시 이탈리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소개하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꼬박꼬박 몇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로마에 위치하고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 다들 들어보셨죠? 자, 일부는 조금 무너져서 하지만 그래도 원상태의 엄청나게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유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과거에 유럽 전체를 제패했었던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로마 제국 시대 이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시민이나 귀족들이 가면 여기 앉아서 볼 수 있는 좌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귀족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의 형태나 뭐 넓이가 좀 다르긴 했는데요. 어쨌든 앉아있고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워낙 영토를 많이 넓히다 보니까 정복지의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데리고 왔었단 말이야. 노예들끼리 검투를 붙이는 거죠. 근데 너무 이제 좀 끔찍하긴 한데요. 당시에는 검투가 어떻게 해야 끝나냐? 뭐 지금처럼 뭐 누구 승 이게 아니라 둘이서 검투를 했을 때 한쪽이 죽어야 이긴 쪽, 살아남은 쪽이 이제 승자가 되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역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이 콜로세움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달려가고 있죠. 자, 선생님 뒤쪽으로 넘어오면 이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자, 밀라노 대성당은 유럽에 가면은 아름다운 성당 건축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기별로 유행했던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세계사 시간에 아마 열심히 배우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한동안 많이 유행을 했고 많은 건축물을 남긴 고딕 양식이 있습니다. 그 고딕 양식, 뾰족한 탑과 막 생유리로 실내를 장식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자 이쪽으로 와서 대표적인 건축물 밀라노 대성당이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자, 온 김에 이쪽 아래쪽부터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베네치아 수상도시가 있는데 베네치아 수상도시는 과거에 지금은 도시가 됐지만 이탈리아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작은 여러 개의 국가가 있을 때 베네치아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던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정말 재밌는 게 도시 안쪽에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걸 주로 교통로로 이용을 합니다. 워낙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 베네치아로 몰려가죠.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뉴스 같은 걸 좀 보는 친구들, 관심 있게 보는 친구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투어리즘, 그러니까 여행을 많이 오는데 관광을 많이 오는데 이게 지나치게 그 지역의 생활을 파괴할 정도로 오버되었다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거지. 우리 동네에는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슈퍼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관광객이 너무 많으니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점들이 생기고 슈퍼도 없어지고 세탁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월세 같은 어떤 임대료는 너무 비싸지고 최근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네치아에서는요. 이 베네치아 안으로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관광의 방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역이 유명해서 관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여행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옆쪽에 보이는 이것은 바로 로마의 트레비 분수입니다. 트레비 분수도 굉장히 유명하죠. 원래도 유명했는데 이게 사실 언제 더욱 유명해지게 됐느냐? 정확히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라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로마의 휴일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가 한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오드리 헵번이라는 너무
너무너무 예쁜 주인공이 등장을 했죠. 그 이후에 그 영화에서 트레비 분수가 등장하고 나서 트레비 분수는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트레비 분수에 가면 재밌는 게 여러분, 분수에 이제 물이 있잖아요. 물 안에 전 세계 동전들이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트레비 분수에 가면 반드시 동전을 던져야 되는데 던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수에 물을 뒤로 하고, 그러니까 분수를 등지고 오른손으로 동전을 들고 왼쪽 어깨 너머로 이렇게 던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동전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냥 근거 없는 전해지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한 번 동전을 던지면 반드시 다시 로마로 여행을 올 수가 있고, 2번 동전을 던지면 연인과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3번 동전을 던지면 굉장히 내가 바라는 이루어지기 힘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생각한 건 이 트레비 분수 관계자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까. 왜냐면 그 동전 수거하면 여러분 10원짜리 하나 던진다고 해도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던지고 가면 이게 도대체 얼마야. 던지는 건 자유인데 건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뭐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는 트레비 분수도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곳이죠. 자, 이탈리아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베네치아까지 역사와 예술의 본고장,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진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서부 유럽 하면 가장 유명한 국가 바로 프랑스로 가볼 텐데요. 자, 프랑스도 4개를 준비를 꼽아서 했지만 엄선을 했는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앞쪽에 1강을 할 때 선생님이 랜드마크 파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프랑스 파리 하면 가장 유명한 에펠탑. 뭐가 기억나시나요? 에펠탑은 구스타프 에펠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만들어서 이름이 에펠탑이다. 요거 기억나실 것 같고요. 또 유명한 게 이게 다 철근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은 역사와 어떤 문화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인 만큼 낮고 예쁜 건물들이 많은데,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제 뭔가 회괴망측하게 생긴 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니까 이 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파리의 풍경을 망친다라고 해서 굉장히 건축을 방해를 많이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가는 내가 밥을 먹을 때 이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파리 어디에서도 다 보인다. 그래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밖에 없다 해서 이 안에서 계속 밥을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하죠. 자, 에펠탑은 이미 한번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굉장히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소장한 유명 박물관들이 3대 박물관, 우리가 할 때 세계 3대 어쩌고 하잖아. 그 3대 박물관에 들어가는 게 바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선생님은 사실 이 루브르 박물관을 처음에 뭔가 이렇게 인상적으로 알게 됐던 게 정확하게 어렸을 때인데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설책 다빈치 코드 되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다빈치 코드를 한 이틀 만에 너무 재밌어서 다 읽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과 관련된 이 앞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 이야기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때부터 여긴 도대체 어떤 곳이지 하고 막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워낙 많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진짜 프랑스 갔던 사람 중에 여기 안 갔던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하면요, 나 그럼 파리 가는 김에 그날 어떤 시간 되는 날 루브르 박물관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엄청나게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미리 표를 끊고 가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매를 하고 가는 경우가 최근에는 많아요. 그냥 내가 가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성수기에는 바깥에서만 구경을 하다가 돌아오게 될 수도 있으니 만약 내가 이곳에 가게 된다면 반드시 예매를 해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안에는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눈썹 없는 그녀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만든 팔은 없지만 몸이 굉장히 좋은 몸짱 다비드상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리를 조금 옮겨서 베르사유 궁전과 몽생미셸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프랑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루이 14세가요, 나는 태양이다, 내가 곧 국가다 라고 해서 태양왕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태양왕 루이 14세가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베르사유 궁전이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 정말 화려하고 정말 많은 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베르사유 궁전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 그래서 귀족들이 파티를 하고 마려울 때 나와서 정원 곳곳에다가 실내를 해서 사실은 오물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죠. 자, 아래쪽에 있는 곳은 노르망디라는 도시에 있는 몽생미셸입니다. 일단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건축물 자체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이게 뷰 맛집이야. 사진 맛집입니다. 지금 주변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여기가 어떠냐?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이 빠져나가고 이게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즉 밀물이 들어왔을 땐 여기가 다 바다가 되니까 바다 위에 섬의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보이는 거야. 갯벌이 또 썰물이 쫙 빠져나가면 주변이 갯벌이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최근에 선생님이 TV를 보다가 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이 몽생미셸을 소개하는 걸 본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몽생미셸이 있는 이 지역이 프랑스 파리에서 차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졌다. 머리에 담아두시고 여행을 갈 일이 있으면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정리! 세계적인 랜드마크 그리고 예술,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프랑스였습니다. 요걸 자꾸 선생님이 까먹네요. 자, 진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북부 유럽의 국가 노르웨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국가라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해안선을 따라 그리기도 복잡할 정도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유럽 중에서도 북쪽에 있잖아요. 굉장히 춥습니다. 옛날부터 빙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빙하가 얼음 덩어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빙하가 만들어져서 굴러 떨어지고 땅을 파고 그러면서 해안의 드나듦이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자면 이 게이랑에르 피오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빙하로 인해서 만들어진, 즉 북부 유럽 바닷가 국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환경인데요. 이 피오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빙하가 만들어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빙하가 막 굴러 떨어지면서 이렇게 파헤쳐서 점점 땅을 파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계곡이 생겨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그래서 만들어진 자연환경을 우리가 피오르라고 하는데 추운 지역, 특히 유럽에서는 뭐 노르웨이에 가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피오르를 보러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는 거.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트롬세 지역에서 보는 오로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먼저 얘기할게요. 갑자기 선생님이 자신 없는 거 얘기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정말 궁금한 친구들은 과학 선생님께 가서 학습지답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현정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실 텐데요. 이게 선생님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막 정확하게 막 그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태양이 끊임없이 폭발을 하고 있잖아. 태양이 폭발하면 온갖 입자가 거기서 분출이 된대요. 뭐 헬륨 이온 같은 것도 있고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이 분출이 되는데 그 분출된 요소들이 지구가 당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 쪽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거야. 지구 쪽에서 흡수가 된 다음에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서는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이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공기 안에. 그런 것들이랑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오로라라고 하고요. 지금 선생님 사진에는 초록색 오로라를 준비했는데 이거 말고도 형형색색으로 오로라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로라는 북반구, 남반구 얘기하자는 지구에 북반구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추운 극지방 근처 노르웨이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도 북구가 가까운 이 북쪽 지방에서만 볼 수가 있대요. 이게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오로라라는 자연환경 하나로도 노르웨이는 엄청난 관광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거, 요 정도 엄청난 매력적인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자리를 옮겨서 요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노르웨이의 수도가 바로 오슬로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오슬로는 워낙 독특한 건축물이 많아서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런 건축물들을 구경하러,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래쪽에 있는 로포톤 제도의 백야는 무엇이냐? 요것도 극지방 근처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북극 근처 지역하고 남극 근처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계절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루 24시간 동안 해가 지지 않아서 계속 그냥 해만 보면은 이게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기가 1년에 2~3달 정도가 이어져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지역이 여름일 때 1년에 2~3달 정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화내. 밤이 아니야. 그런데 막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이 야, 지금 밤 11시야. 근데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화내.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텐데 북반구가 여름일 때 극지방 근처 지역에서 해가 지지 않고 계속 낮과 같은 현상이 지속되는 걸 백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가서 직접 와, 이게 백야구나 느껴보면 참 재밌겠죠.